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시 유스케 작가의 검은집 소개해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해드리고 낭독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작품 만나보실까요? 신지는 교토에 있는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도쿄 본사에 근무한 지 5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교토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사망보험금의 사정일이에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들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련된 일인 것이에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에 눈을 돌리면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죽음과 마주합니다. 오늘도 신지가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요시오 과장이 오늘도 죽은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보험회사 일이 피곤한 이유 중 하나는 회사에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입니다. 빨리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망 관련해서는 경찰이 개입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보험금이 쉽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유로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직원이 전화를 신지에게 건네줍니다. 내용인즉 자살하는 경우도 보험금이 나오느냐고 묻는 전화라는 것이에요. 전화를 받은 신지에게 수화기 너머에서 한 여성이 알아듣기 힘든 숨을 죽인 듯한 목소리로 자살을 해도 보험금이 지급되느냐고 묻습니다. 신지는 자살은 기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어렵고 특히 보험 가입이 1년 미만이면 더욱 힘들다고 대답해요. 신지는 직감적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이 바로 이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끊지 않고 여성을 설득합니다. 자살하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말하며 신지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형이 자살했다고라는 것까지 고백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여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신지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를 끊어요. 신지는 왜 갑자기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자신만의 비밀인 형의 자살을 이 여성에게 말했을까 스스로도 당황하지만 그녀의 자살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후 신지는 여자친구인 메구미와 교토의 한 사찰에 놀러 갔다. 메구미는 교토의 한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인데 현재 모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덕분에 신지와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오후에 두 사람은 신지의 집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샤워를 마친 뒤에 서로 껴안는데 갑자기 신지의 내부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몸을 쾌락에 맡기려고 할 때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죄책감이다. 결국 메구미와의 잠자리에 실패한다. 신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죄책감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 19년 전 초등학교 4학년 10살 때 일어난 일이었다. 신지의 2살 위의 친형이 학교 체육관 뒤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신지는 우연히 이 현장을 목격했다가 붙잡히는데 형을 폭행하고 있던 못된 놈들은 두 사람 사이가 형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못된 놈들이 신지에게 자신들의 못된 짓을 선생님에게 일러 바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위협을 하고 나서 신지를 풀어주었다. 신지는 집에 돌아가서 형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저녁 무렵에 집에 돌아와 아파트 앞에 들어서는데 입구에 사람들이 무더기로 모여 있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신지의 팔을 잡아 끌면서 너는 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형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던 것이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신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나 경찰에게 말하지 못했다. 그것을 털어놓으면 자신이 폭행 현장에서 형을 내버려 둔 것까지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긴 죄책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언제까지나 마음 깊은 곳에서 가느다란 그을음을 내뿜었다. 며칠 후 신지는 시내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합니다. 이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 환자는 택시기사인데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데도 1년이 넘게 입원해 있는 환자예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한 가짜 환자인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가짜 환자를 반기는 엉터리 병원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자까지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신지의 업무였어요. 보험회사에는 이런 악질 손님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엉터리 환자의 보험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쿄 본사에서 해결사가 파견 나옵니다. 미요 씨라는 해결사는 어딘지 우울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왜소한 남자였어요. 악질 환자의 서류를 검토하던 미요 씨는 아마도 2, 3일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해결사인 미요 씨가 떠난 다음에 신지는 요시오 과장에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냐고 묻자 요시오 과장은 큰 소리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미요 씨가 큰 소리로 윽박 지르면 대부분의 엉터리 고객들은 겁을 먹고 물러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놀랍게도 미요 씨가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의뢰받은 건을 이미 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신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신지는 이런 복잡 다단한 보험회사의 일들을 매일매일 전쟁과 같이 처리해 나가고 있어요. 며칠 후 요시오 과장이 신지에게 다가와 자네를 지명한 고객에게 전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고모다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인데 꽤 큰 금액의 보험을 들고 들어있는 고객이었어요. 고모다는 신지를 지목해서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용건은 수금하러 오는 보험 설계사의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지는 전철을 타고 고모다가 사는 집을 향해 갑니다. 주변은 꽤나 고급 주택가였어요. 볼보나 벤츠 같은 외제차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 손에 들고 커브길을 돌아가자 커다란 울타리가 있는 맞은편에서 거의 썩어 들어가는 새카만 집이 보였어요. 그 순간 신지는 갑자기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괴로움을 맛보았습니다. 지도에 의하면 그 집이 틀림없었어요. 집 자체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대지만은 상당히 넓었어요. 안에서 사나운 개가 목이 터져라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신지가 인터폰을 누르자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신지의 내부에서 빨리 이 집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조바심과 같은 불쾌감이 그를 재촉했어요. 그렇게 뒷걸음질 치던 신지 눈에 그 집으로 다가오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불길하게 생긴 이 남자를 본 순간 신지는 왜 진작 이 집을 떠나지 않았는지 후회가 물밀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가 고모다였어요. 고모다와 함께 어두컴컴한 집 안으로 발을 들이민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로 파고들었어요. 그러자 다음 순간 마치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잃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썩은 것 같은 불쾌한 냄새와 함께 산성의 부패 냄새와 비릿한 사향 냄새가 복잡하게 뒤섞여서 갑자기 구토가 치밀었어요. 무슨 냄새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지만 그 냄새는 오랜 세월에 걸쳐 집 전체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어요. 누구나 자기 집의 냄새에는 둔감한 법이지만 이런 상태에서 태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밖에 할 수 없었어요. 신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을 막고 싶다는 욕망과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불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고 떠나는 것이 상책이었어요. 그때 고모다가 자신의 아들 신발이 있다면서 집에 아들 가즈야가 있나 보다고 말하며 가즈야를 소리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고모다는 거실 탁자에 신지를 앉혔어요. 신지는 왜 자신을 불렀는지 물어보려는데 고모다는 계속 안쪽 방을 향해
10살인 가지야의 아들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기묘하게도 어색해 보였어요. 계속 불러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고 집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가지야, 가지야. 손님이 오셨으면 인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실례잖아. 가지야. 괜찮다고 신지가 달래듯이 말했지만 고모다는 불만스러운 듯이 혀를 끌끌 찼다. 저, 저 문을 좀 열어보지 않겠어? 그곳은 공부방인데 가지야는 아마 그 방에 있을 거요. 신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일어서서 실례한다는 말과 함께 문을 빠꼼히 열었다. 그 순간 그는 새하얀 눈을 치켜뜨고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소년과 시선이 마주쳤다. 10살쯤 됐을까? 창백한 얼굴에 입을 절반쯤 벌린 데다가 코에는 콧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한동안 눈을 깜빡거렸다. 소년은 두 손과 두 발을 축 늘어뜨린 채 바닥에서 50cm 정도 되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다음 순간 안쪽에 있는 쇠파이프와 소년 사이에 있는 팽팽한 끈 같은 존재가 그의 시선에 뛰어들었다. 소년의 바로 밑에 있는 바닥은 물을 엎지는 것처럼 색이 변해 있었고 그 뒤에는 바퀴 달린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것이 목매달아 죽은 시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도 신지는 얼마 동안이나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신지는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어느 사이엔가 고모다가 그의 옆에 와 서 있었다. 고모다에게 얼굴을 향한 순간 새까만 눈동자와 시선이 부딪혔다. 한순간 고모다의 무표정한 얼굴에 낭패스러운 기운이 스치면서 그는 신지에게서 눈길을 돌렸다. 막연한 위화감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고모다는 목을 매달고 죽어있는 자기 자식은 전혀 쳐다보지 않고 놀랍게도 신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감정의 동요 따위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말이다. 고모다는 신지의 눈길을 피하면서 허공에 매달려 있는 시체 옆으로 가서 왜 이런 짓을 하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대사는 일부러 지어낸 것처럼 너무나 건성으로 들렸다. 신지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의 표정으로 고모다를 쳐다보았다. 고모다는 결코 시체에는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마치 시체에 자신의 지문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문득 목구멍에서 구토가 치밀어 올라와서 신지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 때문인지 눈에서 눈물이 배어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선 채 죽을 힘을 다해 구토하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했다. 결국 경찰이 집에 오고 집 주변은 폴리스 라인이 쳐집니다. 기요시라는 이름의 형사와 마주한 신지는 자신이 시신을 발견할 당시 겪은 일을 기요시 형사에게 얘기하며 아무래도 이 집 주인인 고모다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요시 형사의 눈빛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신지가 회사로 돌아오니 직원들은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신지에게 고생했다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회의에 들어갑니다. 재작년 11월에 고모다의 아내인 사치코가 보험 설계사인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서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다달이 내는 돈도 큰 액수였는데 어떻게 감당했는지 모르겠다는 정보였어요.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을까라는 한 직원의 의문에 아마도 자기 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요시오 과장이 말합니다. 오늘 엄청난 일을 겪은 신지가 늦게 집에 돌아와 잠을 청하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별 수 없이 술의 의지에 잠자리에 드는데 밤새 악몽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고모다의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가 도착을 해요. 아마도 고모다가 작성했음직한 청구 서류가 완벽하게 작성되어서 신지는 또 놀랍니다.
그리고 자살했다는 고모다의 아들 가지야의 사체 검안서도 도착해요. 신지는 고모다가 가지야를 죽이고 목매달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나 사체 검안서에는 그의 예상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죽은 가지야의 배경도 밝혀집니다. 신지의 예상대로 가지야는 고모다의 친아들이 아니라 현재의 아내인 사치코가 데리고 온 아이였어요. 그때 요시오 과장이 신지에게 굳은 표정으로 다가와서 고모다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알려줘요. 고모다는 10년 전에 있었던 손가락 절단족의 잔당이라는 것이었어요.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후에 보험금을 타내는 악질적인 무리들이 있었는데 고모다도 그 일당 중의 한 명이라는 것이에요. 신지는 고모다가 가지야를 죽였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신지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고모다에 대한 혐의에 대한 결과가 나왔냐고 계속해서 묻지만 형사들은 한결같이 수사의 진척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대답해요. 신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난 무렵부터 고모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보험금이 언제 나오느냐고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다른 고객들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고모다의 전화는 상당한 압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여직원이 신지에게 다가와 카운터에 앉아있는 여성 고객 한 명이 신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신지는 일단 명함을 빼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멀리에서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중년 여성으로 보였지만 신지는 그녀가 고모다의 아내인 사치코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녀에게 다가간 순간 강렬한 냄새가 그의 콧구멍을 엄습했어요. 그는 자신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강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것도 사향처럼 비린내가 나는 동물적인 냄새였어요. 조금 전부터 사무실을 휘감던 이상한 화장품 냄새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신지는 고모다의 검은 집을 휘감던 이상한 냄새의 정체를 이제야 가까스로 알게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치코는 둔중한 음습함이 똘똘 뭉쳐 있다는 느낌을 거리낌 없이 풍기고 있었어요. 향수의 악취는 그렇다 치더라도 온 매무새는 더욱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빗지도 않았는지 이리저리 삐죽삐죽 튀어나온 머리칼이 가느다란 잔물결을 이루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붉은색 원피스의 긴 소매는 손목까지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치코도 남편 고모다와 마찬가지로 왜 보험금이 안 나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신지가 경찰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자 사치코는 신지에게 당신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냐고 말해요. 신지는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사치코의 손목을 보게 된 신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손목에 칼로 그은 것 같은 상처 자국이 몇 개나 평행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상당히 깊은 상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신지는 기억에 남아있던 사치코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분명히 통화한 적이 있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4월 초에 자살한 경우 보험금이 나오느냐고 물었던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사치코 대신 고모다가 매일 보험회사에 나타납니다. 지난 2주 동안 고모다는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언제 보험금이 나오느냐고 묻습니다. 매일 정해진 의식처럼 똑같은 문답이 반복돼요. 고모다는 지금까지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고 협박적인 태도를 보인 적도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보험금이 늦게 나오는 이유를 문의하기 위해 뻔질나게 찾아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신경전이었습니다. 고모다는 회사에 찾아와서는 마치 심부름을 온 어린애처럼 순순히 돌아가요. 고객에게 쓸데없는 발걸음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자신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가령 고모다가 도중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기라도 한다면
훨씬 마음이 편해졌을 거예요. 그러한 고객은 능숙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지를 불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은 고모다의 순순한 태도였습니다. 처음의 하루 이틀은 괜찮았지만 계속해서 2주일째 이르자 신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고모다가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서서히 부풀어 올랐어요. 상대는 돈 때문에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또한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남자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대의 계략이라고 생각해도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지는 상사에게 자신이 고모다 건에 대해서 은밀히 조사를 해보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신지는 우선 고모다에게 보험 권유를 한 고모다 부인 사치코의 초등학교 친구라는 보험 설계사를 만나보겠다고 말해요. 신지는 다음날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는 사치코와는 초등학교 동창이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말해요. 사치코는 자폐 증상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남편인 고모다도 같은 반이었다고 말해요. 이 말을 들은 신지는 깜짝 놀랐어요. 고모다와 사치코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모다에 대한 특이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5학년 때 학교에서 기르던 토끼와 오리, 닭들이 연이어 죽어나간 적이 있었는데 고모다가 죽였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물들이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었다고 말하며 모두 철사로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고모다의 아버지가 고모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목 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사치코에 대해서도 얘기해줍니다. 그녀는 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며 중학교 때는 자살도 시도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도 말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6학년 때 소풍을 갔는데 다른 반 여학생이 행방불명되었는데 결국 연못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아마도 고모다의 짓일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고모다가 의심받았던 이유는 고모다가 그 여학생을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그 일로 선생님에게 야단도 맞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학생이 죽었을 시간에 고모다와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 증언 때문에 고모다의 혐의가 풀려났다는 것이에요. 그 증언을 한 인물이 바로 사치코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후 신지는 고모다가 다녔던 당시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학생들이 만들었던 문집을 받아옵니다. 문집 안에는 고모다와 사치코가 썼던 글도 있었어요. 그런 후에 집에 돌아와서 술에 의지해 잠을 이루려 하는데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신지는 왠지 쿵쾅거리는 심정을 진정시키며 침대 옆에 있던 무선 전화기를 들어올렸어요. 수화기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신지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자 목을 매단 토끼와 연못에 빠져 죽은 여자아이, 고모다 부부가 쓴 장문, 손가락 절단족 사건 등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을 돕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모다는 회사에 나타났다. 그리고 보험금이 언제 나오느냐고 똑같은 목소리로 묻는다. 그리고 오른손을 입가로 가지고 가더니 검지의 뿌리 부분을 잘근잘근 씹기 시작했다. 그러더니만 작은 목소리로 신지에게 자네 어디 사냐 하며 물었다. 고객 대응 매뉴얼에는 직원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고모다가 회사 규정에 따라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자 고모다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고모다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한 줄기 흘러나왔다. 그러자 카운터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비명을 질렀다. 검붉은 피는 턱의 끝을 타고 작업복의 가슴 부분으로 떨어지면서 짙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만두라는 신재 외침에도 고모다는 손을 깨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 순간 갑작스러운 고통에 놀란 짐승처럼 고모다는 입에서 오른손을 떼어냈다. 검지 주위에 타액에 젖어 빛나는 깊은 이빨 모양이 생기고
개가 물어뜯은 흔적 같은 검은 구멍에서 피가 넘쳐 흘렀다. 그때 요시오 과장이 달려와 휴지를 내밀면서 고모다를 의무실로 데리고 나간다. 자동문을 나설 때 고모다가 고개를 돌려 신지를 쳐다보았다. 피로 물든 붉은 입술이 웃는 것처럼 위로 치켜 올라가 있고 유리구슬 같은 새까만 눈동자는 형광등에 반사되어 작은 점처럼 수축되어 있었다. 며칠 뒤 신지는 자신의 모교를 찾아간다. 여자친구인 메구미가 대학원생으로 있는 심리학과의 교수를 찾아가서 고모다의 심리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다. 그곳에서 메구미와 교수 그리고 가나이시라는 이름의 범죄 심리학 전공의 조교도 함께 만난다. 교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또 고모다와 사치코의 초등학교 때 장문도 보여주며 분석을 의뢰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들어가자 전화 자동응답기에 30통이나 와 있다. 신지의 온몸이 싸늘하게 박히고 단숨에 술기운이 날아간다. 자동응답기에서 흘러나오는 30건의 메시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의 메시지였다. 밤 10시가 지난 뒤 5분마다 걸려왔다. 분명 고모다의 짓이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낸 것일까? 그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전화벨이 울렸다. 신지가 반사적으로 전화기를 들어올리자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 날카로운 불안과 초조한 긴장이 등줄기를 가로질렀다. 신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화는 느닷없이 끊겨버렸다. 그리고 5분 뒤 또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신지는 몇 번이나 반복되는 전화벨 소리에 전화기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오늘 밤도 술의 의지에 잠을 이룰 수밖에는 없다. 역시 악몽도 어김없이 찾아온 것은 덤이었다. 다음 날 신지는 기요시 형사를 찾아갑니다. 도대체 고모다의 아들 사건은 언제 결론이 나느냐고 묻자 경찰에서도 사체 증거를 보면 자살로 보이기 때문에 살인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도 의심이 가기 때문에 지금도 조사 중이라고 말합니다. 신지가 기요시 형사를 만나고 회사로 들어오자 뜻밖의 이야기를 요시오 과장으로부터 듣습니다. 조금 전에 며칠 전 메구미의 학교에 가서 만났던 조교인 가나이 씨가 회사로 찾아와서 신지를 찾았는데 그때 신지가 자리가 없었고 마침 카운터에 와 있던 고모다를 보고는 가나이 씨 조교가 고모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나이 씨 조교가 신지에게 전화를 해서 잠시 만나자고 합니다. 식당에서 만난 가나이 씨는 신지에게 자신이 관찰한 고모다는 사이코패스라면서 신지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줘요. 아마도 가나이 씨는 고모다의 집에까지 미행한 모양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신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우편함을 열어보는데 누가 우편물을 몰래 뜯어서 보고 다시 붙여놓은 흔적을 발견해요. 분명 고모다의 짓이었어요. 심지어 여자친구인 메구미에게 온 편지도 읽어본 흔적이 있었습니다. 신지는 메구미에게 전화를 걸어 당분간 편지는 회사로 보내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후 신지가 회사에 출근하자 놀라운 서류가 도착해 있었어요. 본사에서 온 보험금 지급 통지서였는데 고모다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통지였어요. 신지는 말도 안 된다고 속으로 외칩니다. 부장, 과장 그리고 신지가 함께 회의를 하는데 부장들은 본사에서도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 후련하다면서 안도합니다. 하지만 요시오 과장과 신지는 이게 끝이 아닐 거라고 말해요. 고모다 부부에게 아직도 큰 액수의 다른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또 다른 일을 꾸밀 거라고 말합니다. 고모다에게 고모다를 만나서 신지가 보험금 지급이 결정났다고 하자 고모다는 예전과는 딴판으로 친근함이 넘쳤어요. 어쨌든 신지에게도 한 달 보름 만에 평화로운 나날이 돌아왔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고모다가
회사에 나타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신지는 몸으로 직접 부딪히는 위협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마음속의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었습니다. 아마도 제2의 살인은 고모다의 아내인 사치코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신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치코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지의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했어요. 신지는 신중하게 문안을 짜내어 세밀한 부분의 말투를 몇 번이나 고치면서 짤막한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치코 씨. 갑자기 낯선 사람의 편지를 받고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월에 가지야가 세상을 떠난 것에는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분명히 땅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지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현재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가지야는 남편분인 고모다 씨가 살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모다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예전에 엄지손가락을 잘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고모다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태연하게 죽이거나 상처 입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고모다 씨에게 있어서 가지야는 피가 이어지지 않은 자식으로 그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해 가지야를 죽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당신에게도 보험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모다 씨는 당신도 살해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고모다 씨를 조사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으면 당신까지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고모다 씨와 헤어질 수 없다면 보험금 수취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든지 해약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신분을 사칭하고 더구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중상모략한 편지일지도 몰라요.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지금 그가 하는 일은 상식에서 벗어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사치코에게 경고를 보내는 의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퇴근 후 신지는 집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다가 문득 발길을 멈췄어요. 검은 비닐 쓰레기 봉투 하나가 그의 집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에요. 신지는 신발 끝으로 쓰레기 봉투를 툭툭 쳐보았어요. 내용물이 얼마 들어있지 않은지 몹시 가벼운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포장끈을 풀려고 했지만 워낙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집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화기를 들자마자 처절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자친구인 메구미의 목소리였어요. 메구미는 울부짖는 목소리로 뭐라고 외치기만 했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이 전화기를 바꿔받았습니다. 메구미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의 목소리였어요.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메구미가 기르고 있는 고양이들의 목이 모두 잘려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미뿐만 아니라 새끼까지 모두 목이 잘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지는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현관을 뛰쳐나가는데 갑자기 집 앞에 있던 쓰레기 봉투에 눈길이 갑니다. 싸한 기분이 들었어요. 신지는 비닐봉투를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와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속을 뒤집는 악취가 피어올랐어요. 피 냄새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몸통이 없는 고양이 머리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신지는 기요시 형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벌인 사람은 틀림없이 고모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요시 형사는 그렇게만은 단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보험금까지 받은 고모다가 왜 메구미에게 그런 짓을 했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신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경찰을 사칭해서 사치코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고모다가 눈치챘던 것이에요. 신지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리고 기요시 형사는
고모다가 사치코의 아들 가지야를 죽이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고 말을 해요. 가지야가 목을 맨 시간에 고모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요시 형사를 만나고 나온 신지는 메구미 학교의 조교로 있는 가나이 씨의 연구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여자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가나이 씨는 최근 며칠 동안 무단 결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2주가 지났다. 그런데 갑자기 기요시 형사로부터 연락이 온다. 경찰서로 나와서 사체 확인을 해달라는 놀라운 전화였다. 신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메구미 학교 연구실의 가나이 씨가 계속 행방불명 상태여서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영안실에 들어가 사체를 덮고 있던 천을 들춘 순간 신지는 화장실로 뛰어가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해냈다. 얼굴은 완전히 짓이겨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고 팔다리도 모두 잘려 있었다. 경찰에서 신지에게 연락한 이유가 발견된 사체 옆에 신지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신지는 죽은 사체가 가나이 씨가 틀림없다고 말한다. 기요시 형사에 의하면 가나이 씨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팔다리가 잘렸을 것이라며 아마도 지옥불에 빠져있는 듯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것이라고 말한다. 집에 돌아온 신지는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은 고모다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아마도 가나이 씨가 고모다에게 너무 깊숙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지의 명함이 함께 발견된 것은 신지에게도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는데 왜 자신에게 이렇게 계속 집착하는지 모르겠다고 신지는 혼란에 빠진다. 신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그러자 갑자기 섬광처럼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다. 어쩌면 신지는 당치도 않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는 선입관으로 무턱대고 고모다를 의심했다. 가지야는 사치코가 데리고 온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내인 사치코가 자신의 자식을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경찰도 자신도 설마 사치코가 보험금 때문에 자신의 자식을 죽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은 사치코에게 조심하라고 경찰을 사칭해서 편지까지 보냈으니 사치코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미치자 그동안 일련의 일들 뒤에는 고모다가 아니라 언제나 사치코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비치고 있었다. 목매달아 죽은 가지아의 최초 발견자로 자신을 지명한 것은 그 전에 자신에게 전화를 했었던 사치코의 짓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고모다가 날마다 똑같은 시각에 회사에 나타나서 압력을 가하는 뒤틀린 집요함도 자신의 손을 깨무는 자해 행위도 사치코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짓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초등학교에서 짐승들을 죽이고 여자아이를 연못에 빠뜨린 것도 고모다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사치코가 배후에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고모다는 평생 동안 사치코에게 끌려다니면서 꼭두각시 역할을 했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일들이다. 신지는 경찰도 아니고 보험금은 이미 지급되었다. 신지는 이제 이 일은 잊어버리고 업무에 전념하자고 다짐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요시오 과장이 긴장된 얼굴로 신지를 불러서 서류를 하나 보여줍니다. 상해보험금 청구서였어요. 청구서에 쓰인 이름을 본 순간 신지는 깜짝 놀랍니다. 사치코의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요시오 과장과 신지는 고모다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사치코가 두 사람을 맞이해요. 침대에는 고모다가 두 팔이 잘린 채 멍한 눈길을 하고 누워 있었어요. 고모다가 공장에서 밤늦게 잔업을 하다가 기계에 두 팔이 빨려 들어가 잘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치코였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늦었는데도 안 돌아오자 공장을 찾아갔는데 팔이 잘려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서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치코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아무런 막힘 없이 신나게 설명을 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고모다에 대한 동정이나 사고에 대한 분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신지는 슬쩍 고모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고모다는 마치 나부로 만든 인형처럼 침대에서 허공을 응시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고모다는 역시 냉혹한 살인기가 아니라 단순한 의지 박약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신지는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먹이인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을 잘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두 팔까지 잘려버렸어요. 그때 고모다가 갑자기 팔이 아프다고 쥐어짜는 소리를 냅니다. 팔이나 다리가 잘린 다음 잃어버린 팔다리가 아직 존재한다고 느끼는 환지통인 것이었어요. 사치코는 고모다의 목을 비틀어서 붕대에 감싸인 팔을 보여주며 손 따위는 없다고 소리쳐요. 요시오 과장과 신지는 더 이상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볼 수가 없어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얼른 병실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사치코가 보험금은 언제 나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느냐고도 물어요. 회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상관에게 사치코는 인간이 아닌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도 한 번 온 적이 있는 해결사인 미요 씨가 본사에서 파견 나오기로 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미요 씨라면 사치코의 상대로 해볼만 하다고 신지는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본사에서 온 해결사 미요 씨와 신지는 다시 고모다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미요 씨는 정말로 큰 목소리로 사치코를 윽박지릅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팔을 자르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보험금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큰 호통을 쳐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사치코는 얼굴에 핏기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온몸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로 미호 씨가 윽박지른 후 신지와 함께 병실 문을 나올 때 본 사치코는 언뜻 침착해 보였지만 의자 등받이를 잡고 있는 손끝이 새하얗게 변해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미호 씨는 이제부터는 자신이 혼자 해결할 터이니 신지는 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날 밤 11시에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신지는 전화응답기에 지난번과 같이 30통이나 침묵의 소리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시작된 시간을 보니 고모다의 병실을 나온 직후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새벽 2시에 신지는 잠을 깼다. 허기가 져서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먹을 게 없었다. 옷을 대충 입고 편의점으로 향했다. 30분쯤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허름한 자전거가 서 있다.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 신지는 자신의 집인 7층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3층쯤 걸어 올라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5층에서 내린 사람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래도 이상했다. 신지는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계단을 올랐다. 앞선 사람이 7층 복도를 걷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몸을 숨기며 누구인가 본 순간 신지는 기절할 뻔했다. 그것은 바로 사치코였던 것이다. 사치코는 신지 집 앞에 서더니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들어간다. 신지의 집 열쇠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다. 놀란 신지는 얼른 집 밖으로 나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서 집에 전화를 건다. 자동 응답기 기능 중에 집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전화기를 통해 집안에 있는 사치코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지를 생선회를 떠서 죽여버리겠다는 외침도 들려왔다. 목소리에 엄청난 분노와 위협이 담겨 있었다. 사치코의 목소리에 뒤섞여 벨벳천을
날카로운 못으로 긁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신지는 살그머니 공중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때 갑자기 신지의 집 문이 열렸다. 사치코가 나온 것이다. 신지는 몸을 얼른 숨겼다. 1층으로 내려온 사치코가 자전거를 타고 돌아간다. 신지가 집에 올라가서 보니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질러져 있는 거실에 메구미와 함께 찍은 액자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놀란 신지가 메구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전화선이 끊겨 있었다. 신지는 얼른 공중전화로 다시 가서 메구미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고 자동응답기가 돌아간다. 신지는 자동응답기에 대고 메구미를 부르며 빨리 전화를 받으라고 외치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신지는 집에 메구미가 없다고 확신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사치코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메구미가 납치되었다고 말한다. 어리둥절한 경찰에게 기요시 형사에게 자세한 것을 물어보고 빨리 사치코 집으로 와달라고 말한 다음에 신지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사치코의 검은 집으로 향한다. 사치코가 자전거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린다. 신지의 오토바이로는 7, 8분이면 갈 수 있을 것이다. 사치코보다 20분가량 먼저 도착할 수 있었다. 사치코가 가는 길을 피해 우회 도로로 검은 집에 도착한 신지는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간다. 마당에 난 무성한 풀은 전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지저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신지는 일단 거실로 통하는 장지문을 열었다. 그리고 거실 안쪽에 있는 문을 연 순간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썩은 생선에서 풍기는 격렬한 악취가 밀려든 것이다. 그는 손수건을 감은 오른손을 입에 대고 암흑만이 존재하는 좁은 복도에 발을 내딛었다. 어둠 속에서도 마룻바닥 일부와 주위가 다른 색을 띠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닥이 뜯겨져 있었던 것이다. 바닥 안을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놀랄 정도로 크고 깊은 구멍이 패어 있었다. 신지는 부엌으로 가서 성냥을 가져와 구멍을 비춰보았다. 구멍 안에는 엄청난 수의 강아지 시체가 쌓여 있었다. 신지가 성냥으로 이곳저곳 마룻바닥을 비추자 엄청난 양의 핏자국이 보였다. 무언가를 끌고 간 흔적이었다. 핏자국이 이끄는 문 건너편의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엄청난 악취가 몰려왔다. 그곳은 커다란 목욕탕이었다. 그는 마침내 이 집 전체를 뒤덮고 있는 기이한 악취의 정체를 깨달았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처참한 사륙 현장이었다. 오래된 핏자국을 새로운 피가 뒤덮으면서 만들어낸 그런 악취가 마침내 집 전체에 스며든 것이 틀림없었다. 신지가 다시 한번 성냥불을 켜자 벽에 기대어 있는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몸체만 있고 머리와 두 팔이 없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신지는 이것이 메구미인가? 덜덜 떨면서 확인을 했다. 몸뚱아리 옆에는 둥근 물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잘려진 인간의 머리였다. 양쪽 귀와 코가 사라졌지만 그것이 누구인지 신지는 알 수 있었다. 처참하게 잘려나간 머리는 본사에서 파견된 해결사 미요시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잘려진 목은 미요시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공포에 휘말렸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으로 처절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미요시의 머리 옆에는 잘라놓은 두 팔이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신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피부가 움찔움찔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바로 가까운 곳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뚜껑이 닫힌 욕조 안에서 들려왔다. 신지는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크게 심호흡을 하고
욕조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메구미가 히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몸에 나일론 줄이 묶인 상태로 발버둥치고 있었다. 신지는 욕조로 들어가 메구미를 두 팔로 껴안았다. 메구미도 신지를 알아본 모양인지 발버둥치는 것을 그쳤다. 신지는 미요시를 자를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실톱을 가져와 밧줄을 끊었다. 그리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았다. 사치코가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신지는 메구미에게 자신의 옷을 입힌 뒤 껴안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어두운 복도를 돌아서 거실로 나갔을 때 현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사치코가 돌아온 것이다. 신지는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이 집에 침입함과 동시에 불을 켜고 메구미를 찾아내서 될 수 있으면 커다란 소리를 질러서 이웃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어야 했다. 신지는 이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칼을 가지고 있는 사치코를 맨손으로 대항할 수는 없다. 그때 거실에 불이 켜졌다. 사치코가 집안에 불을 켠 것이다. 나무 판자가 깔린 복도를 걸어오는 사치코의 발소리가 똑똑하게 들려왔다. 그러다가 문득 발소리가 멈췄다. 사치코가 누군가 침입한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신지는 조용히 발소리를 줄여 메구미를 엎고 뒷걸음질 쳤다. 부엌을 지나서 막다른 곳에 있는 벽장문을 열고 들어갔다. 살그머니 문을 닫자 가느다란 빈틈을 통해 불빛이 새어들고 있는 복도의 상황을 엿볼 수 있었다. 끼릭 하는 소리와 함께 거실 문이 열렸다. 사치코는 주위의 기척을 살피며 천천히 복도로 걸어왔다. 빛을 등에 지고 있는 탓에 자세한 표정까지는 관찰할 수 없었지만 사치코의 온몸에서는 바늘끝처럼 예리한 살기를 발산하고 있었다. 오른손에 든 거대한 식칼을 보고 신지는 마름침을 꿀꺽 삼켰다. 부엌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사치코는 목욕탕으로 향했다. 아마도 목욕탕에 메구미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사치코가 빨리 이 집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한 신지는 얼마간 안도했다. 그러나 극한 긴장 상태에서 해방된 탓인지 한순간 메구미를 껴안고 있던 팔에 힘이 빠졌다. 그 순간 메구미의 목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자그마한 신음소리를 사치코가 들었다. 그리고 사치코는 마치 총이라도 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신지는 절망의 벼랑에 서 있는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다. 왜 자신이 먼저 벽장 안으로 들어왔을까? 메구미의 몸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치코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벽장문을 열고 뛰어나갈 수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사치코는 쿵쾅쿵쾅 바닥을 걷어찼다. 그리고 천천히 벽장을 향해 다가왔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메구미를 꽉 껴안는 순간 복도 중간에서 갑자기 사치코의 발길이 멈췄다. 어떻게 된 것일까? 그때 신지의 귀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아니라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였다. 사치코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벽장을 노려보았다. 마치 문 안쪽에 있는 신지의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다음 순간 그녀는 몸을 돌려 모습을 감추고 신지는 메구미를 껴안은 채 벽장 안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예,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 지 3주가 지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사치코 사건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요. 신지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동안 겪었던 엄청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메구미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지의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날도 신지는 홀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실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아요. 외선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회선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신지는 살그머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사치코가 건물에 침입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전화 회선이 끊어진 이상 휴대전화가 없는 신지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엘리베이터는 두 대 모두 1층에 멈추어져 있었고 버튼을 눌렀지만 꼼짝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의도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감히 결심을 해서 비상계단으로 도망쳐야 하는가? 신지의 사무실은 8층이었어요. 신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식은땀을 흘리며 고심하다가 비상계단을 열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층과 4층 사이의 층계참으로 내려섰을 때 갑자기 거무칙칙한 물체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수위의 사치였어요. 수위는 사치코의 습격을 받고 위로 도망치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신지는 그곳에서 내려가는 대신 다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층의 문은 비상계단에서 열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에 멈춰 섰을 때 신지는 7층 비상계단에 있었어요. 신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식은땀을 흘리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8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8층에 가서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엿보는데 사치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신지는 고심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무언가 가슴속이 울렁거리면서 빨리 엘리베이터로부터 내려야 한다는 경고음이 들려왔어요. 잽싸게 2층 버튼을 눌렀지만 야속하게도 엘리베이터는 1층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1층 복도는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향수 냄새가 코를 파고들었어요. 신지는 반사적으로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천천히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손이 뻗어나와 문을 잡았습니다. 신지는 한 걸음 뒷걸음질 쳤어요. 다음 순간 사치코가 모습을 드러내고 처절하도록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닫히는 문 사이로 억지로 몸을 들이밀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뒤엉킨 채로 엘리베이터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다시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러다 신지의 오른팔에 쇠파이프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뼛속까지 전해졌어요. 사치코가 휘두른 식칼에 맞은 것이었어요. 오른팔이 부러진 것처럼 마비되고 온몸에 오한이 왔습니다. 신지는 벌벌 기어서 복도 쪽으로 도망쳤지만 뒷문은 벌써 방범용 셔터로 막혀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자 사치코가 식칼을 든 오른손을 매만지면서 유유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신지는 계단실 앞에 있는 방화문으로 뛰어들어 죽으림을 다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상처에서 뿜어나오는 검붉은 피가 어깨에서 흘러내려 가슴을 적시면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피를 흘릴수록 신지의 의식은 흐려져 갔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오른손을 감싸맸어요. 계속 계단 위로 올라갔지만 부상당한 신지를 사치코가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가 포기하려는데 그때 갑자기 신지의 왼손 끝에 차가운 물체가 닿았어요. 소화기였습니다. 신지는 뒤로 돌아서서 소화기의 핀을 잡아 뺐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다가오는 사치코의 얼굴에다 갑자기 쐈습니다. 한순간 계단의 공허한 공간을 뚫고 짐승의 포효 소리가 빌딩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눈에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사치코는 두 눈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시카를 부여잡은 손이 격렬한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신지는 소화기를 머리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로 사치코가 들어온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 사치코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문득 뼈가 부러지는 감각이 손에 느껴지고 사치코는 썩은 나무처럼 하늘을 보고 쓰러졌어요. 머리 뒷부분이 계단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축 늘어진 사치코의 몸은 소화기에서 나온 흰 거품으로 뒤범벅이 된 계단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어렴풋한 안개가 끼고 다음 순간 신지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이게 이제 에필로그가 남아있죠? 예, 에필로그와 요거 이제 짧은 에필로그가 남아있는데 이제 예, 자질구레한 나머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예, 뭐냐면은 이제 결국 이제 입원을 하게 되죠, 신지가. 음, 메구미가 와서 이제 간호를 하게 되고, 예, 그리고 또 뭐 뜻밖의 사실도 이제 알게 된다 뭐 이런 건데, 음, 그 신지의 형이 자살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자살을 한 게 아니고 음, 그 우리 밖으로 나가 다람쥐를 잡다가 아파트에서 사고로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예, 엄마는 알고 있었는데 음, 알려주질 않았던 거예요. 음,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 한 뭐 단락인가가 저 다른 무시무시한 고객이 회사로 이제 찾아오면서 어, 소설이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치코가 전화를 했을 때 이 신지가 뭐 예, 자기 형이 뭐 자살해서 죽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겟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 예, 때문에 타겟이 된 거죠. 그게 말이죠. 사이코패스였는데 사실은. 와, 참 그 무시무시한 내용이고요. 예, 마지막 네, 부분에 그 이제 뭐 스릴러 같이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저는, 볼만해요. 저는 정말, 또다시 전율을 또 느꼈던 것이 예, 어쩌면 교수님은 제일 처참한 장면을 내가 다 낭독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전 정말 전율을 금치 못할 그런 제가 부분입니다.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길기도 하고 이게 내용이 지금 이 맨정신에 이게 낭독할 내용이 아니야, 이게. 와, 이거 뭐 팔다리 다 잘려 있고 막 이걸 아니 목막 그냥 이런 내용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직접 하셔야지 이걸 와, 이건 뭐 전문가가 해야지 전문가. 아니 무슨 전문가요? 이런 내용의 전문가는 교수님이시죠. 그러네, 그러네. 와, 이게 아, 지금 A4 용지에 폰트 10으로 지금 2페이지거든요. 엄청 길었어요. 엄청 긴데 내용이 또 와, 제가 교수님 중간에 자를까 하다가 어, 제가 좀 할까 하다가 지금 그냥 자른다는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너무 많이 잘랐어. 너무 많이 내용을 잘랐어. 나눌까 하셨죠? 예. 교수님도 이거 약간 좀 심리 검사 같은 거 받아보셔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이코패스 뭐 검사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다 읽게 하냐. 그리고, 와, 그냥 꿀 아, 빨고 듣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말 아,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작품, 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애청자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이 스포일러 편은 어디서 참고할 수가 없어요. 다 읽고 본인이 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직접 다 타이핑하고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엄청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좀 말씀드리고요. 네. 검은 집 이렇게 세 차례 걸쳐서 스포일러 편을 완결했습니다.